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설날 김용민 라이브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네, 엄밀히 얘기하면 설날이 지났죠. 그러나 설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별한 인터뷰 2부에서는 민생경제편을 준비했습니다. 20대 국회 여야의 대치 속에 발이 묶여 있었던 민생 법안들, 어떤 법안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달라지는 민생 정책과 법안들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분의 아호가 있다면은 민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민생 안진걸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에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그래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네. 정말 살맛이 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네. 이번 설날에도 비용이 많이 나간다 네. 이렇게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라디오 출연자 중에 인사가 제일 긴 분입니다. 남들은 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말이죠. 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자, 20대 국회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예. 민생법안 198건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자, 이번에 통과된 민생 관련 법안 중에 안진걸 소장께서 특별히 주목한 법안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유치원 3법이죠. 유치원 3법. 그다음에 만 18세 선거법도 일종의 민생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라는 게 단순히 참정권이나 민주주의 확대되는 게 아니고 바로 청소년들의 민생 문제, 청소년들 어려워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저는 이 선거 참 좋은 게 평소에 민생 문제에 관심 없던 정당들도 선거되니까 뭘 어쨌든 내놓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가 진전되고 사회가 진전되는 법이거든요. 저는 만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된다면은 입시제도도 바뀐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되면 모든 정당들이 지금처럼 입시지옥,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에 가까운 그런 책상을 방치하지 않겠죠. 다른 나라 중에 만 16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저희들이 있어요? 조사해봤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또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이렇게 잘 참여해야 된다 해서 또 사실 우리가 고등학생만 돼도 웬만하면 사회는 다 파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또 제일 역사를 바꾼 주역 중에 고등학생들이 나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회부혁명 중고등학생들이 나섰는데요. 초등학생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서 우리 민식이법, 고민식이법도 통과되고 유치원 3법도 통과되고. 근데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들은 통과가 제대로 안 됐어요. 법안이 올라가긴 했습니까? 올라가긴 예를 들면 이번에 정의당 2호 공약과 관련이 있는데 고 노회찬 대표님이 냈던 법이 세입자들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세입자인 경우에 한 3년 반 정도도 못 살고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고달픕니까? 전월세 올려줘야 되죠. 이사비 내야 되죠. 또 공인중개사비 내야 되고 또 아무리 포장이사가 잘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동을 들이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학교가 변경되는 또 불운이라든지 슬픔을 겪으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업에서도 밀리는 그런 문제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학을 가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6년, 10년이 연장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통과 안 됐는데 저는 21대 국회가 갈 필요 없다. 2월도 임시국회가 법으로 열리잖아요. 지금 2월이 열리게 돼 있고 4월 총선 끝나고도요. 4월 달, 5월 달에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동안 많이 실망시켰으면 그 2달은 아예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에까지 민생을 위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번 고속도로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좋지만 24, 25, 26, 3일만 되고 있어요. 통행료 무료. 27일이 안 돼요. 통행료 무료. 하루 더 연장시키는 것도 법이나 시행령으로 고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27일까지. 그다음에 휴게소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라면이 막 5,000원에 김치도 안 줘가지고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심의원의 분노. 도로공사가 보니까 50%를 떼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수수료로 도로공사가 이탁업체에 맡기고 이탁업체가 입점업체에 맡기고 입점업체가 소비자한테 오니까
가불병정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 만약 5,000원이면 50%가 수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올리고 단무지만 줬던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이 라면 먹을 때 김치 없으면 얼마나 또 짜증이 납니까? 근데 결국 우원시군이 무슨 법안을 내놨냐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영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 직접 받으면 한 단계가 없어지니까 수수료가 20% 30% 절감이 되면요. 저는 이게 진짜 민생으로 생각하는데 휴게소에서 라면이 3,000원, 4,000원으로 다시 내려가고 김치도 한두 개씩 나오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 이런 민초들 위한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또 통신비도 여전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총선 공약 이래가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인데 그래서 환영을 받은 거거든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그 기본료를 낮추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흡하다고 이미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나 올바른 통신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들이 논평을 냈습니다. 아예 다 11,000원씩 깎아주거나 아니면 지금 다 데이터 무제한을 쓰는데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 구간을 10,000원에 2만 원을 낮춰주는 게 더 실질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무제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 가면 무조건 공공 와이파이부터 찾잖아요. 와이파이부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건 맞아서 환영하지만 아예 통신비를 낮추려면 첫 번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구간을 4만 원 때가 또 대폭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최저 요금제가 5G 요금제에도 55,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요. 서민들이나 청년들 아예 가입을 못 하고 있거든요.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제 내놔라 이겁니다. 그게 법이 보편 요금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법들 또 보니까 절대 마지막까지 국회가 놀지 말고 일을 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많은 이제 청취자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비 인하하게 되면 통신 재벌들의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통신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요즘은 은행들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자를 좀 깎아달라. 야대 마진이 너무 폭리가 심하니까. 그럼 역시 은행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나 또는 이자를 많이 못 받게 하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겠죠. 그럼 은행이 대부분 금융권이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나 은행 자체가 대기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 여전히 주로는 뭐 조금 보수적인 정당을 중심으로는 대기업 눈치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여당에서도 그런데 편승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대폭 줄여달라 그러는데 관련 법들은 뒤로 밀리는 거죠. 이런 악습을 21대에 가서 끊어야 되는데 21대에 끊기 전에 20대 마지막까지 몇 개라도 통과시켜 놓고 마무리해달라는 거죠. 그래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전국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제1호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재정 건전화 그리고 탈원전 피해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민주당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입니다. 획기적인.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윗집에 와이파이를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들의 삶이 잘 나와 있는데 비연기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모자라지만 어쨌든 환영하는 공약입니다. 정의당 1호 공약은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조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아갈 때 정말 이제 부모님한테 독립해서도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해서 출산도 잘하게 되고 취업 준비도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론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 자유한국당 공약은 일단 경제정책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 탈원전이라고 되어 있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공약, 정의당 공약은 국민들에게 실제로 돈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건데 자유한국당 공약은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일단 하나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원전 문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탈원전 추세는 있는데 탈원전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왜 민생 공약이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다만 보수적인 정당에서는 오때가 주장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주창한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유한국당 2호 공약이 이건데요. 이것도 민생 공약인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탈원전 피해. 두 번째 공약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겁니다.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일부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금을 받아 생활한, 특히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500만 명의 노동자들과 또 최저임금 윗선에 있는 한 1000만 명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받는 분들은 500만 명이지만 이 최저임금 오르면 그 윗선 노동자들의 임금도 조금 따라오르거든요. 네네네. 그 1000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게 반갑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그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때문에 미흡하지만 그걸 네네.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차등한다는 건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민생 공약으로는 논란은 불러일으켰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는 사회적으로는 평가가 후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민생 전문가인 안진걸 소장께서 각 정당에다가 예. 힌트를 주신다면, 팁을 주신다면,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이 공약을 내걸면 아마 크게 덕볼 것이다. 예. 네. 그래서 그 정의당 2호 공약에 보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세입자들의 보호 기간을 9년으로 늘리고 주택임대차 보호 기간을 네네. 그다음에 혼자 사는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줬다는 공약이 있거든요. 오. 지금 서울시도 일부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네네네. 이거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월세를 70만 원 내고 있는데 20만 원 준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네네. 자, 지금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비, 지급, 의료, 통신, 미자, 교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있는 집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네. 아동수당, 자, 올해 좋아진 제도 자연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동수당이 만 6세까지 지급되다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죠. 10만 원씩. 네네.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하의 70%,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소득하의 40%까지는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근로장려금도 최소 금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네. 최대 금액 몇백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좋은 제도는 생기고 있는데 자, 아동을 있는 집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하나나 둘 있는 집에서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도움은 되지만 예. 없는 것보단 낫죠. 아이 하나 예. 키울 때 한 달에 100만 원 안팎도 들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대, 40대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고 지급 기간을 예. 30만 원까지 올리겠다. 네. 저는 이것은 정말 전국의 20대, 30대, 40대 부모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 그렇죠. 물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닌 부부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안 낳는 부도 있지만 사실 아이를 하나를 낳는데 둘을 낳으려고 할 때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낳는 부모가 많은 건 많아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 부모들에게는 확실히 유인이 되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이런 공약도 필요합니다. 다자녀를 지원해 줍니다. 네. 근데 아이가 셋 이상일 때 지원이 많아요. 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둘도 못 낳고 있는데 왜 셋부터 도와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부모한테는 아이를 하나를 낳으면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네. 아이가 하나인 부모한테는 아이를 둘을 낳으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제시하잖아요. 저는 총선에서 돌풍이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래요. 공약을 제시한 점. 예.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출생 고령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출생률이 지금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는 외국의 유력한 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대폭 인상, 그다음에 지급기간이 지금 만 7사로 확대되었지만 올해부터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 그다음에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국가장학금 못 받는 대학생들이 한 45% 되거든요. 네. 그들이 대부분 성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도 못 받고 있는데 네. 성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 폐지 또는 완화. 뭐 이런 공약 들고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여담인데 예. 지금 미국 대선 주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는 날은 언제쯤 될까요? 이제 이미 지금 소수 정당 중에 녹색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공약으로 이제 들고 나오는 분들이 허경영 있고 씨도 뭐 그런 거기도 비슷한... 약간 비슷한 이제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예. 했던 어떤 청년 배당금을 네. 좀 그 국가혁명 배당금당인가? 오마주 이거 예. 패러디를 하면 안 됐죠. 어쨌든 오마주에서 국가 뭐 배당금. 예. 근데 지금 정의당이 이번에 1호로 내세운 네. 만 20세 청년들에게 거기는 이제 전 청년이거든요. 네. 소득수가 상관없이 네. 계층과 상관없이 3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부분적 기본소득인 거죠. 네, 부분적 네. 모든
예를 들면 매달 120만 원 주는 앤드류양의 구상하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사회로 나가는 그때 네. 예를 들면 물론 분명히 이제 청취자들께서도 그거 다 국가 재정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일리 있는 지적이세요. 자, 그 짧게 이것만 물어볼게요. 국가 예산을 잘 관리하면은 또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이렇게 활용한다면은 그 조달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512조가 넘잖아요. 네, 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꾸 중앙정부 예산만 생각하는데 예. 지자체 예산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 네. 지방정부 예산 합치면 네. 또 그것이 100조가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거기다가 공기업들이 자체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전국에 수천 개 공기업들 있잖아요. 요걸 합치면 대한민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공적 자산이 천조 안팎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정이 지금 풍부하면 네. IMF나 OECD나 네. 또는 뭐 국제 경제학자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한민국 재정 매우 풍성하고 건전하니 현실하다. 예. 돈을 더 써야 된다. 확장적 경제 재정 정책을 펼쳐라는 이야기고 IMF 도 그런 얘기했어요. 강력한 내수 진작책을 써라는 게 이게 그냥 이 조그마한 민생경제국에서 안진거리 주장이 아니라 네.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집단들이 IMF든 OECD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은 돈을 더 써야 된다. 정부가 지금. 결국 수출과 대기업으로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네,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망도 추세적으로 저성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내수 활성화하고 국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내수 활성화되려면 공공부문에 돈을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의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가야 되고 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예.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비로 다 안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야 소비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정책을 엄청나게 추창하고 있는 그만! 거죠. 그만하세요, 이제. 예. 정말 여기까지 참. 딱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예, 예. 예. 네, 설날 특집 속 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예. 보다 더 소상한 이야기 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구체적으로 예, 예. 생활 속에 돈이 되는 정보 좀 예. 듬뿍 한번 준비했으니까 예, 예.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누면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설날 특집 여론의 눈동자. 네,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쌍방 모셨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만나는 두 분입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아, 금방 연휴가 끝났어요. 정말 올 설은 좀 너무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자, 연휴 마지막 날에 함께하는 설날 특집 여론의 눈동자 정치 사회편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명절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로 설날 밥상 화제거리를 올려놓으셨습니까? 설 밥상에서 화제거리가 됐던 이슈들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네, 지난 14일에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는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지. 결코 이제 부동산 시장에게 꺾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박연한 것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역설적인 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18번을 내놨습니다. 작년 연말에 12, 16 대책까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런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네. 지속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거래가 중단되는 형태로 위축되지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그중에도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이 아파트 거래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투기 시장화되어 있다. 네.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이미 이제 시장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때는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식의, 즉 일단 집값이 폭등하고 나면 사후에 규제를 강화하는 식의 이런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강한 대책을 나눠서 투기 세력의 의지를 좀 단호하게 꺾었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런 면에서 조금은 좀 주저함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요. 투기 세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책도 뭐 일시적으로는 이 작동을 하겠지만 요 시기가 지나면 네. 결국에는 집값은 또 오르고 네. 또 공급은 또 늘어나고 이럴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지난 12, 16 대책이 비교적 그동안에 나왔던 대책들에 비해서 전격적이었고 강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여전히 그 시장의 그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기에는 다소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없겠다. 네. 이런 그 정서가 고착화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좀 그러더라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뭐 오르겠지. 이런 심산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조금 효과는 나타나기는 시작한데 어쨌든 2월 달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높게 사는데 네. 실제 이제 방향 자체는 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실제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비판 여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토건 관료들 때문이다. 네. 그 사람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날 발언 중에 저는 특이한 것은 이거였어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을 주문을 언론의 했습니다. 역할, 예. 그러니까 언론이 효과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심리가 좀 잡히는 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함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네. 좀 호소를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코멘트를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네.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 시장 진짜 뭐랄까 참여자라고 얘기하나요? 그거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 고상한 표현이고. 업자입니다. 업자. 예, 그 언론도 사실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 역할을 좀 찝었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사람들 볼 때 거래세 좀 낮추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보유세는 네. 높이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아하. 이 부분을 좀 설득한 점,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 점이 정부로서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뭐 거래세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향에 비추어서 맞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1가구 다주택인데요. 현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면서 다주택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 그 계획을 입안을 했지만 그 중과세의 정도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훨씬 더 고통스러울 정도의 이제 무거운 세금을 다주택 보유자한테 매겨야 되고 네. 그리고 1가구 다주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바람에 김수현 전 수석 시절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임대사업자로 빠져서 그 다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부족론을 계속 이제 뭐 경제신문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 그게 마치 부동산 다주택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가 훨씬 오래됐는데 여전히 국민의 40%는 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투기 잡으려고 규제 강화한 거는 뭐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맞는 방향인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그분들한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네. 강남에 뭐 다주택자 규제하고 이런다는 게. 그래서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한편으로 이제 투기를 원하는 세력들은 이걸 싫어하고 또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고 이런 네.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여론조사가 네. 있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적절한지 여부를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네. 적절하다는 의견이 49.1%, 부적절하다 41.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오차범위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500명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조사 개요. 요거는 또, 모처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시를 읽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9,213명에게 접촉해서 502명한테 응답을 받았습니다. 5.4%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10% 무선 전화 면접, 나머지 90%는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표본 오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에서 반응이 어떠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네. 적절하다. 네. 52.0%, 부적절 40.6%로 이거는 오차 범위 바뀌겠네요. 바뀌죠. 네.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고요. 경기 인천 역시 51.3 적절하다는 의견이요. 네. 부적절 40.2%로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봤다. 이게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역은 또 부동산 경기가 달라요. 다르죠. 예. 네. 지역은 거래도 너무 없고 네. 집값도 안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저런 대책.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크고. 정부의 규제 대책이 너무 규제 일변도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부동산 정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21대 총선입니다. 설 밥상에서 화제거리가 됐던 이슈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1대 총선인데 21대 총선 주요 격전지 어떤 지역이 과연 격전지일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서울에서 격전지 하면 3대 격전지가 떠오르겠죠. 종로, 종로. 이낙연 전 총리죠. 네.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근데 관심사인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결국은 뭐 시간은 끌겠지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고요. 근데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는 게 훨씬 더 그게 낫지 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경남에서 나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네. 황교안 대표 아무튼 결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사가 된다면 빅매치가 거기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종로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광진을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나서는 곳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장관이 돼서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나왔을지 거기 이제 예비 후보로 김상진 후보가 뛰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그대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전략 공천을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 거기도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텃밭이죠. 거기 네. 계속 그 집권을 했는데 네네. 거기 이제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 과연 누가 될지 지역에서 지금 뛰고 있는 분은 강희용, 허영일 두 분이 뛰고 있는데 네. 이분들로 승부를 볼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전략 공천을 할지 네. 이 세 지역이 그래도 가장 핫한 곳이 아닐까 격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예, 뭐 의장님은. 서울의 그 이른바 이제 빅3 지역이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전략 공천 카드들이 다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예. 저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인 셈이고 지금 동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그 원외위원장들이 민주당에 있지만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좀 버겁지 않느냐. 근데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또 여기를 오랫동안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지역 이 성격으로 보면 네. 유권자들의 분포로 보면 이길 수 있는 데인데 늘 져왔기 때문에 이걸 좀 이번엔 뒤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고 네. 광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가시면서 빈자리고 또 상대 당의 대선 후보인 오세훈 그 전 시장이 있는 지역이어서 아무래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네. 그 이외에도 보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네. 김부겸 장관이 과연 이번에 수성을 할 수 있을지. 전 행정 워낙에 여기 안전부 이제 장관. TK가 네. 지금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안 좋고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이 지난번에도 어렵게 됐지만 이번에 과연 수성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요. 네.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는데 네. 대구에서 네. 지금 대구 동구 을에 너도 나도 나가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윤창중 씨도 지금 나가겠다고 그래서 출사표를 던졌어요. 여기도 뭐 어쨌든 격전지로 네.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동안에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반드시 뭔가 그 승부를 보겠다. 강원도 춘천 말씀하시는 네, 이런 겁니까? 의지를 예. 보이고 있어서 그런 데들이 격전지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호남에서는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네. 재선에 성공할지 거기에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도 있고 뭐 정의당 윤석열 대표. 윤수아 정의당 목포가요.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
또 관심사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왔는데 네. 호남에서 다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호남의 민심을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쨌든 현 정부를 좀 지켜야 한다. 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새로운 모습을 뭔가 비전이나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호남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네. 그 신당의 간판을 들고 지역구에서 수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인기가 좋은 의원들이 있어요. 네. 뭐 박지원 의원도 굉장히 그런 의원 중에 하나고, 네. 뭐 예를 들면 김경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안철수 신당에 갈 거냐? 그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갈 생각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한신당으로 그냥 가든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게요. 네네. 그때 이제 안풍이 호남에서 거세게 일어났던 건 민주당이 호남에서 많이 흔들렸고요. 네. 또 이른바 이제 뭐 이 반문 정서 이런 것들이 호남 유권자들의 말하자면 마음을 흔들었던 면이 있고 네. 대선이 바로 1년 뒤에 있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대선 주자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호남에서 그다지 흔들리지 않고 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또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2016년도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호남에 접근했을 때 그다지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번 총선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에 대한 여론 인식도 한번 네.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갤럽이 올해 4월 총선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매우 관심 있느냐, 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별로 관심 없느냐, 전혀 관심 없느냐, 4점 촉도로 물어봤는데요. 네. 관심이 있다는 층이 76%로 조사가 오, 됐는데요. 예. 특이한 거는 이제 매우 관심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계층을 좀 봤더니 네. 40, 50대, 60대 이상은 전부 다 60% 내외에서 매우 관심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을 냈는데 30대는 44, 20대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20, 30대는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있지만 적극적인 관심점은 좀 낮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젊은 층들이 얼마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이 부분이 다음 총선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을 연령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층 비율이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 벌써부터 정치 선거 해봐야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심리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참 위기인데요. 예. 그 청년들이 갖는 어떤 정치에 대한 만족감에 저하는 이게 별로 자신들의 삶에 그다지 이렇게 유의미한 그런 영향이나 변화를 못 미친다. 네. 오히려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냉소와 불신 같은 게 크게 네.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죠. 네. 이게 이제 청년들이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또 청년표가 굉장히 결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말씀하신 냉소와 불신도 있고요. 한편으로 매우 관심 있다. 이렇게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기에는 네. 20, 30대 정서에 좀 안 맞아요. 정치가 그렇게 자기 일상을 챙겨준다는 느낌을 아직 못 갖는데 네. 매우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젊은- 정서도 있다. 예. 그리고 결국 변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이슈가 뭐가 각 당이 들고 나오느냐, 관심거리를 제공하냐,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영입 러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20, 30대에 대한 중용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다음 총선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에 청년들이 얼마나 비중 있게 또 배치가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 조사 기여는
이렇습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것인데요. 집전화 RDD 15%가 포함됐습니다. 전화조사원 면접 인터뷰로 진행했고 만 19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에서 말이죠. 응답률 14%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에 룰이 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우후죽 순격으로 정당들이 창당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말이죠. 이게 선거에 어떤 변수를 낳을지. 아무래도 이제 그 총선에 참여하는 즉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정당 개수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무한정 늘어나가지고 예. 뭐 50개, 100개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그걸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데 네. 실제 이게 창당을 하려면은요. 네.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먼저 창당을 해야 중앙당을 창당을 할 그렇죠. 수가 있고 예. 또 그렇게 신생 정당들은 선거 비용의 지원을 못 받습니다. 원내 의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난 선거에 기록도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도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상도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 또 중간에 이합 집산이 벌어지면서 합쳐질 정당들 합쳐지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그런 뭐 수십 개의 정당이 이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 바뀌었다는 이유로 네. 등장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그런 뭐 정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네.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다. 네. 저는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비례투표에서 관심사는 정의당이 과연 얼마나 얻을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 음. 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안철수 신당도 결국은 양당의 약지층들을 공략을 할 거예요. 무당파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올 것 같고 또 뭐 요즘에 이제 김종인 전 의원, 전 대표도 막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는 않죠.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지지자 일부 그룹에서 만약에 보수 그 정당들이 원내 일당에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그런 만약에 상황이 초래한다면 그런 뭐 자발적 흐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또 변수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적어도 만들어진다면 네. 50에서 70%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우리공화당이라든가 기독자유당이라든가 또 일부는 안철수 신당이라든가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이 합당을 안 하면 네. 새로운 보수당한테도 일부 갈 겁니다. 그러나 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50에서 70% 정도는 위성정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 파급력을 있죠. 나갈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어떻게 의석수가 늘어날까요? 저는 당연히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저런 거죠. 정의당이 15% 정도 정당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했던 안철수 신당이라든가 위성정당 뭐 이런 데들이 의미 있는 숫자를 그 득표율을 기록하면 서로 나눠 먹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득표율도 득표율이지만 30석 캡이 씌워진 30석을 양당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거의 가져갈 가능성이 없어요. 네. 나머지 정당들이 30석을 나누는 건데 3%를 넘는 진입장벽을 넘는 정당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많이 나눠야 돼요. 의석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적어지는 이제 적어지는. 예, 의석수가 적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의당의 어느 정도 그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의석을 가질까는 결국엔 이제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의 말하자면 파괴력, 그다음에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요. 그것과 이제 정의당의 파괴력 어느 쪽이 더 센가에 따라서 네. 30석의 향배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그 승부처가 바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예상은 수도권에서 지금까지는 여론은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물론 네. 지금 의석수도 민주당이 수도권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과연 더 격차가 벌어질 거냐, 더 많은 의석수를 민주당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 한국당이
되찾아올 거냐. 이런 지난 것들- 총선에 비해서. 지난 총선에 비해서. 예,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부산, 울산, 경남은 TK는 물론이고 약간 한국당 우세가 약간 감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뭐 거의 민주당이 민주당이 강세였죠. 완승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이제 흐름상 보면 한국당이 어쨌든 영남권에 좀 우위를 가져갈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네. 예측인데요. 예. 물론 이제 아까 인물이 상당히 앞서 있는 지역, 민주당 후보가 인물이 앞서 있는 지역은 네.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영남에서 어쨌든 지난번엔 13석까지를 가져갔거든요. 영남권 전체로 보면. 예, 예, 예. 과연 두 자릿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장님은 어떠세요? PK 뭐 사실은 늘 그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죠. 의석이 가장 많고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사실은 정세하에서 네. 선거가 한쪽으로 확 기울었는데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수도권은 접전이었고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그 도장 들고 나르샤, 진박공천 이게 네. 없었다면 수도권 선거 결과가 전혀 달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객관적으로 여당이 많이 앞서 있어요 수도권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탄핵 이후로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직 선거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정세 변화가 심할 거고 때문에 여전히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고 저는 PK보다도 수도권에 이어서 이른바 이제 중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여기도 지금까지는 여당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과연 이 우세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승부에 영향을 미칠 그런 변수인 것 충청권은요. 같아요. 의석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권역별로 보면. 충남, 대전만 좀 민주당 의석수가 많고요. 네. 충남하고 충북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또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은 채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네. 마지막으로 예. 그 이제 19살, 18살 예, 예. 예,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들의 표심이 선거판에 어떤 중대 변수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 격전지에서는 변수가 되죠. 50만 표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네. 예. 그 50만이면 작지 않은 표고. 네. 근데 이제 첫 투표기 때문에 예.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좀 투표율이 일단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18살 만 18세의 표심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로든 뭐로든 한 번도 드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깜깜이 선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심을 네. 그 표심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각 정당이 이러저러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게 있죠.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고3 학생들이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네. 고3 학생들은 한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4월 16일까지 생일이 있는 네. 생일이 예. 3, 4월 달에 있는 학생들만 하고요. 4월 대부분은 1일부터 4월 4월 16일까지. 15일까지. 예. 대부분은 대학교 1학년 아니면 재수생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표심이 어떠냐 이걸 유심히 보면 네. 예측은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분명한 건 부모가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려고 하면 관여할수록 그 친구들은 반대로 튈 가능성이 숨겨져 나간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좀 충실히 하면서 좋은 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보여주는 것도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론의 눈동자 함께 해봤습니다. 자, 설 연휴 어떻게 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싸움이 붙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셨어야 했을 텐데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네, 오늘 여러분들께 총선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확장시키는데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시영 대표님,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해서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타이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금까지 김용민이었습니다.